이번에 제대로 겪어보고 나니 정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저희 남편은 공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비닐 만드는 공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공장장을 하셨던 저희 이모부가 졸업 후 바로 공장으로 부르셨어요. 처음엔 무슨 공장이냐며 싫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이모부의 말이라면 들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빠와도 같은 분이셨거든요. 엄마까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모와 살았습니다. 이모부와 이모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더 깊은 수렁 속에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의 어머니에게 부모 없이 자랐냐는 이야기를 듣고는 트라우마에 빠져서 친구들도 못 만났고 나중에 학교에 나가기조차 싫었거든요. 학교 등교는 이모부 트럭을 타고 했었고요. 하교는 이모 손을 잡고 왔습니다. 학교 앞 떡볶이집도 이모와 함께 다녔고 그 덕분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이모부가 저에게 오시더니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는 게 어떻겠냐면서 그렇게 공장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어렸었고 주변에서 워낙 잘해주셔서 그런지 학창 시절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공장 다니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다가 공장 뒤편 빈 드럼통에 편히 앉아서 혼자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귀에 이어폰 꽂고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멀리서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더니 저에게 냉커피를 건네며 인사하는데 커피 좋아하신다고 전해 들었다고 자기는 건너편 회사에 다닌다면서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전해줬어요. 그땐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찾아오면서 쉬고 있는 저에게 자꾸 말을 걸고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음악이 뭐냐, 커피는 입에 맞냐면서 귀찮게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집요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희연씨라며 고래고래 부르는데 거의 2달이 넘게 매일 찾아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궁금했죠. 이제 그만 찾아오려나? 다른 공장 여자에게 빠진 건가 싶었는데 보름이 지났을 때 다시 또 나타났어요. 어디서 갇혀 있다가 온 사람처럼 얼굴이 반쪽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 남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동정심인지 뭔지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식사도 몇 번 하고 영화관도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23살에 처음 만나 5년을 지내오면서 중간중간에 작은 싸움도 없이 정말 모든 게 잘 맞았어요.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그렇고요. 원래는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긴 시간을 만나며 점점 신뢰가 쌓였고요. 저희 이모부도 괜찮은 청년이라며 그 회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일부러 피하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도 바뀐 제 모습을 보고는 얼마 뒤에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는데 그때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예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정리해줬고요. 남편 내조하는 걸 보고 자란 적이 없는데 어찌 나중에 결혼해서 하겠냐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말 아무 기억이 없었거든요.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고 그럼 아버지 얼굴은 기억나냐면서 얼굴도 기억 못하냐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제가 대답이 없자 예비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여기까지 하자며 헤어지자고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만 믿고 와주면 안 되겠냐고 예비 시어머니 말투가 원래 저렇다고 하는데 일주일 넘게 집 앞으로 찾아와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보고는 다시 마음이 풀려버렸고요. 지난 5년 넘게 연애 기간 동안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컸던 터라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제 부모님과 같은 이모와 이모부님과 함께 나갔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서로 칭찬해 주시면서
정말 분위기 좋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시 또 예전 그 모습으로 변하신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저희가 합가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서 직장 근처에 신혼집을 얻은 상황이라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엄청 바쁘더군요. 퇴근하는 길에 시댁 들렸다가 그리고는 신혼집에 들어왔고요. 어머님이 계속 이곳저곳 아프다고 하셔서 남편이 매일 가서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도 아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심지어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번 큰아들만 찾으셨죠. 그래도 제가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라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근데 얼마 뒤부터 저에게 연락하시더니 큰아들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그때부터 저에게 내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반쪽이 되냐며 자꾸 제 부모님 이야기를 건드셨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왜 자꾸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건 우리 이모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머님이 왜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든 아니면 내가 먼저 끊고 산다고 했죠.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던 게 결혼하자마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1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그런 겁니다. 어머님도 아들 장가 보내고 허전하셨을 테니 시간이 흐르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제 나름 최대한 기다렸던 거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정말 어머님 연락도 멈췄습니다. 한 달 정도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알아놓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예전 상황이 반복이었어요. 그땐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었고요. 남편은 전날에도 어머님을 뵙고 왔었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걱정하길래 다음날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감기도 유행일 때라 따뜻한 죽이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께 어떤 죽을 좋아하시냐고 여쭤봤고 야채죽이라고 하시길래 서둘러 만들었죠. 정성껏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갔는데 저를 힐끔 쳐다보시고는 갑자기 쇼핑백에서 뭔가 꺼내시더니 찐빵 한 덩이를 제 앞에서 드시는 겁니다. 곧이어 저희 남편이 방에 들어왔고 왜 야채죽을 안 드시고 빵을 드시냐고 하자 어머님은 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죽 끓이는 법도 나중에 알려줘야겠다면서 단 한 숟갈도 떠보지 않으시고는 제 앞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죽 하나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데 하긴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알지. 이럴 거면 같이 데리고 가르치는 건데 괜히 내보냈다며 한숨 쉬시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 저도 눈이 뒤집어졌고요. 곧바로 저도 한마디 내질렀습니다. 아니 드셔보지도 않고 맛이 있다 없다 그러시냐고. 굳이 이 상황에서 부모 없다는 소리 하셔야겠냐며 참았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통곡하시면서 내가 언제 부모 없다는 소리를 했냐고 이젠 아주 생사람을 잡는다며 저희 남편 팔을 붙잡고 오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아파 죽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부를 일 없을 거라면서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길래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나왔어요. 그날 남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랑 이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예전처럼 살던지 나랑 같이 지내고 싶으면 이젠 시댁하고는 끊고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진정을 하면서 제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보고 알겠다고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아예 신경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더는 뭐라 하지 않았고요. 시댁에 가는 일은 남편 혼자 하는 듯 했고 저에게 따로 다녀왔다 어쨌다 말도 없이 조용히 다니길래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다툴 일도 당연히 없었고요. 결혼 후 2년 만에 신혼 느낌도 들면서 예전처럼 애틋하게 지내다 보니 결혼 후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3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생기는 것 같았네요. 제 임신 소식에 이모가 한 걸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고요. 결혼 후 임신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너무 다행이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생긴 너무 소중한 아이라 그런지 저는 곧바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태어날 아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까진 어머님을 따로 뵙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저도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인데
뱃속의 아이가 어찌 감당할까 싶어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러자고 했고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건지 자꾸 제 옆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고 싫다고도 했고 지금은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결국 제 말을 듣지 않았네요. 그때가 하필 명절이었어요. 만삭의 상태로 연휴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인지 남편은 전혀 몰랐나 봅니다. 예정일은 연휴 이후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딱 맞춰지진 않잖아요. 이모부도 그때 연락하셔서는 마음 편히 가지라고 연휴라고 해도 출산에는 전혀 지장 없다고 이미 병원에 여러 번 확인하셨다면서 이모도 그렇고 저희 이모부도 몇 번이고 저를 안심시켜 있었거든요. 남편이 계속 시댁 이야기를 하길래 혼자 다녀오라고 보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연휴 첫날은 조용히 보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걱정돼서 남편이 일찍 왔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님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손에는 뭔가 잔뜩 들고 오셔서 저를 보자 어머님이 밝게 웃으시는데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제 눈치를 보더니 임신한 며느리 점심 차려주고 싶다고 엄마가 하도 그러셔서 점심만 드시고 가신다고 했다고 금방 가실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더군요. 몸이라도 가벼우면 당장에 집 밖으로 뛰어나갔을 텐데 그러기도 쉽지 않았고 만삭인 배를 안고 어딜 나가겠나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도 인사드렸죠. 어머님은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한숨 쉬시는 것 같고 무슨 숙제 검사하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속이 편했거든요. 밖에서는 뭐가 그리 분주한지 어머님과 남편 목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 현관문 소리가 나더니 누가 나간 건가 싶었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남편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어머님이 저를 불렀고 곧이어 방문까지 열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랜만에 시애미가 왔는데 계속 누워만 있을 거냐고 하시더니 저보고 잠깐 나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온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재료 손질부터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면서요. 파전 반죽까진 직접 만들어 놨으니 저보고 부치기만 하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상태가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이따가 남편 오면 부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부치는 법도 모르는 거니? 하시며 이 많은 걸 60 넘은 내가 혼자 해야 하냐며 저에게 몰아 쏴붙이시는데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예전처럼 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면 아이에게 좋지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남편 오면 치우게 하겠다고 어머님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저 보란 듯이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시더니 제 손에 식용유를 쥐어주시는데 당연히 저는 받지 않았죠. 일부러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 왼손 오른손을 힐끔 보시고는 그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부으셨고 다시 식용유를 들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 뚜껑 열린 식용유병을 제 앞에 털썩 던져 놓으시는데 바닥에는 온통 식용유가 흘러나왔네요. 이 상태로 그걸 줍기도 힘들고 닫기도 힘들고 물론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그냥 등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엉덩이에 뭔가 툭 와서 부딪혔어요. 돌아보니 그 식용유병이었습니다. 이미 양말이면 몽땅 식용유에 젖었고 대꾸도 하기 싫어서 다시 등을 돌렸는데 어머님은 제 팔을 붙잡고 제 얼굴에 식용유병을 들이밀며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입고 있던 옷은 식용유 범벅이 되었고요. 그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바로 밀치고 방에 들어와 문을 잠궜어요.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 걸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결국 이모부께 연락드렸어요. 이모부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펑펑 울었고 이모부는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시더니 30분도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현관 앞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희연이 어딨냐며 들어오시는데 같이 온 이모는 저희 집 주방을 보시자마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비명을 지르셨고 그 소리에 저도 잠긴 문을 열고 이모부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이모 팔짱을 끼고 방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주방에 계셨습니다. 제가 현관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오자 이모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현관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시는데 아니 정신이 나가버린 거냐며 만삭인 며느리에게 어찌 이런 짓을 하냐고 치매라도 걸린 거냐며 엄청 소리치셨어요. 그때 이모가 어찌나 심하게 화를 내시는지 나중에는 이모부까지 들어가셔서 참으라고 희연이 놀라겠다며 말리셨어요. 이모는 뻘개진 얼굴로 나오셔서는 정신이 나간 년이라며 한숨을 쉬시는데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모부 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차 안에는 식용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마치고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계신 이모가 또 우셨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 이모부 연락받고 왔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괜찮냐며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어머님이나 더 신경 써드리라고 했어요. 연휴 끝나면 이혼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집에 안 들어오면 아이는 어디서 키울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계시던 이모부님이 오셔서 제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희연이가 살 집은 이미 준비해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이모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희연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잘 부탁한다며 우리 앞으로 남긴 재산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희연이 몫이라며 원래는 결혼할 때 신혼집 하나 해주려고 갖고 있었는데 이모가 계속 더 지켜보자고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어찌 사는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고 미뤘다더군요. 그러니 사는 집은 걱정하지 말고 뭐가 되었든 희연이 뜻에 따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희연이가 이혼을 원하면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줄 거고 살 집을 원하면 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제일 좋은 집을 찾아줄 테니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 생각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혼에 대한 생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그날 아침에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들어왔을 때 더 확실해졌었고요. 주방에서 그 꼴을 다 봤는데 어찌 사나요? 남편에게도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는 저보고 잘못했다며 울며 사과하시는데 앞으로 평생 근처에도 오지 않겠다며 마치 딴 사람처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편히 아들과 함께 지내시라고 연휴 마치면 바로 이혼 진행한다고 했어요. 다신 찾아오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더 오시면 경찰을 부른다고 했죠. 그러자 제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는 재산 분할도 못 들어봤냐며 뜬금없이 우리 엄마가 남긴 재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산 분할 걱정 마시고 위자료 걱정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함께 형성한 재산도 아닌데 분할하고 말고 할 게 어딨나요? 심지어 그 돈이 제 명의도 아닌데요. 어디서 대충 듣고 오신 거겠죠.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이모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아직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돈이라며 분할도 못할 돈 구경이나 하라고 시어머니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데 아주 기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명절 끝나자마자 서둘러 이혼 소송부터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했고요. 임신 중에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방관한 남편에게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대로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잘 쉬었고요. 그동안 저희 이모부님이 제가 살 집을 알아봐 주시고 짐도 옮겨주시고 집안 청소도 이모가 다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쁜 커튼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와 함께 이모부와 이모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도 근처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어요. 너무 안심되고 마음 편하네요.
그 뒤로 전 남편에게 몇 번 연락 왔었지만 달라질 건 없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재결합 그런 건 TV 속에나 있죠. 질릴 만큼 질려서 갈라선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남편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네요. 지금처럼 아이 생각만 하며 지낼 거고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진작 멈췄다면 좋았을 거 싶었지만 제품에 안긴 이쁜 아이 얼굴 보면서 저희 이모와 이모부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려 합니다.